오늘이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 인천, 수원 이런 곳에선 첫눈이 내렸다고 하네요. 이렇게 추운 가운데 철도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열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운행시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김세연 의원의 당 해체 요구에 부글부글한 한국당 소식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오늘의 핫한 국내 뉴스 만나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이 소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오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래 이게 5시까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 점심도 전에 이게 헤어진 거잖아요. 네, 파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이틀째 일정이었거든요. 어제는 한 4시간 정도 논의했는데 오늘은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 미국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 네네. 보좌관이 기자회견 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협상팀이 내놓은 제안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바라는 우리 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 정신에 따라 양측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새 제안이 나오길 희망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또 특히 1시간 만에 이 협상이 끝난 데 대해서는 한국 측에 재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오늘 회담에 참여하는 시간을 단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이 먼저 협상을 끝내고 자리 박차고 나왔다. 이거 인정한 네네. 셈이죠. 생각할 시간 준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렇고 우리 측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 수석 대표인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가 오후 2시 반에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이번 회의에 대해서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방위비 분담금 협정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안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협상안이 있는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상호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비공개로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인가 4년대 좀 분위기 안 좋았던 때가 있긴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근데 그때 따로 기자회견은 안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고 분위기 안 좋고 끝났다라는 정도만 얘기가 나왔지. 이렇게 나와갖고 뭐 이래 해서 우리가 뭐 시간을 주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떠난다든지 뭐 잘 안 됐다라든지 기자회견을 했던 거는 제가 처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따로 기자회견도 따로 기자회견이고요. 조금 전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언론이랑 연합뉴스랑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이제 그럼 사실 좀 주된 건 지소미아 얘기였는데 이제 일본과 지소미아 협정에 대해서 쟁점은 결국 과거사 문제인데 한국이 이것을 경제적 문제를 안보 영역으로 확대했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네요. 예, 한국을 좀 강하게 비판했고요. 네. 그리고 그 방위비 분담 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공은 한국 측에 있고 한국 협상팀이 의미 있는 제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도 원하는 수치를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지금 뭐 국방부 수뇌부들 뭐 다 방한을 했었고 지금 분담금 협상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 기자회견을 따로 해서 굉장히 세게 또 얘기를 하고 해리 해리스 대사까지 세게 시간 맞춰서 사실 이거 한 거잖아요. 기자회견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온다라고까지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입장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글쎄 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서 저도 살짝 놀랍기는 한데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제 미국 어제였나요? 제가 김종대 의원 만났을 때 이야기 듣기로는 미국 의회에서도 뭐 얘기가 좀 너무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국회에서 이게 비준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미국 조야, 의원들뿐만 아니고 이제 미국의 어떤 좀 시민사회까지 같이 좀 이제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방미 기간 중에는 아마 특별히 여야 간의 입장이 갈릴 것 같지는 않아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오늘 이 원내대표 3명이 함께 방미에서 초당적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문재인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게 협상이 어려워진 원인이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방위비 협상이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뜻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할 수도 있고 경쟁이나 갈등도 있긴 한데 뭐 외국만 받아도 뭐 미국만 보더라도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경우에는 좀 초당적인 여야 간의 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가기 전에 국회에서 결의안이 좀 통과가 돼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결의안을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결의안을 가지고 가면 이거 보십시오. 우리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결국에는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거부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이 결의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네. 해리스 대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인터뷰도 그렇지만은 이혜원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이잖아요. 그리고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불러갖고서는 이제 뭐 방위 분담금 이야기하면서 좀 압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혜훈 의원은 어떤 압박을 받았다고 기분이 나빴냐 했더니 별 대답을 안 했어요. 뭐 특별히 무응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 인정도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주한미국 대사가 우리 의원들을 직접 불러갖고 이야기하고 이러는 게 글쎄 뭐 흔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뭐 사실 주한미국 대사가 네. 의원들이나 이제 주요 정치인들을 뭐 불러서 오찬도 하고 만찬도 그렇죠. 하긴 관저에 하죠. 불러서 얘기는 근데 하죠. 이제 불러서 돈 달라 이제 이런 노골적이고 돈을 이 달라. 민망한 좀 이렇게 뭐랄까 민감한 설마 얘기는 진짜로 쇼미더머니 그랬겠어요. 물론 그러진 않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민감한 현안 같은 경우에 네. 특히 야당 정치인을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정말 상당히 좀 이례적이긴 해요. 이제 뭐 과거에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한미 FTA 때 당시 야당 총재였던 뭐 이해창 총재를 불렀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위키릭스가 네. 폭로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일 때 이상득 의원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다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통상적인 만남이나 현안이 있을 때 만나는 거는 만날 수는 있는데 이 사실 우리 정부랑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야당 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걸 50억 달러를 꼭 뭐 이렇게 막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압박을 하는 건 조금 이제 상도의 뭐랄까요 아주 젠틀한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가 통과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혜훈 의원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네.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지난 7일 오후에 주한미국 대사관장에 갔던 얘기를 했습니다. 30분 만나는데 20번을 5 빌리언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한 1분 30초마다 한 번씩 얘기했다는 건데 서론도 없이 돈 얘기부터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글쎄요. 우리 국회를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입장을 뒤져볼까요? 우리 그 주미 대사가 네. 이렇게 미국 의회에 상임위원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돈 얘기를 했다. 그럼 난리 날걸요? 그렇겠죠. 안 가겠죠. 안 가는 건가요? 안 가겠죠. 에이, 가긴 하겠죠. 예전에 그때 조세영 차관이 해리스 대사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어요. 조치한 적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미국 측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가 들은 적은 있거든요. 뭐 네. 그쪽에서.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이거를 그 보복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닐 테고 아마도 이거를 해리스 대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있는 가운데 지금 뭐 주미 대사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해야 되는 뭐 가장 탑 프라이어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최우선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뭐 야당 의원들을 불렀다는 점, 네. 뭐 여러 가지 압박. 오늘 기자회견도 했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일 관심사,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해야 될 일 이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내년에 또 선거 있으니까 이게 치적으로 한번 내놔야 되거든요. 네, 그 카드가 선거용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여태까지 굉장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저 우리 돈 뜯어먹고 등쳐먹는 저 동맹국들 무슨 필요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네, 내가 그래서 이만큼 돈 받아왔다고 이제 자랑을 좀 해야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5 빌리언을 20번 얘기했다는 건 정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뭐 절박하니까 네. 그만큼. 네. 황교안 대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는 얘기 저 처음 들었는데 언제 했대요? 왜 난 어제 몰랐지? 했습니다. 어제. 아. 어제 짧게 네. 뒷부분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다, 뭐 외교 안보의 위기다라고 쭉 얘기를 하면서 뒤에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곧바로 회답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뭐 만나서 또 이렇게 뭐 만날 네. 필요가 있을까? 특히 둘이서 만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청와대에서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사실. 황교안 대표 당내 브레인이 누구예요? 그 뭐 브레인 뭐 그 조언을 하는 그룹이 네. 있는데요. 뭐 그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뭐 김재원 의원 등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이제 비서실장이 지금 김도읍 네. 의원인데 오늘 이제 기자들하고 뭐 오전 오후에 각각 한 차례씩 만나가지고 좀 이 영수회담 제안 관련 설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네. 5명이 만나면 사실 얘기를 깊이 있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1대1로 만나자는 거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거부됐다면서 청와대에서 시간이 없다고 거부했다. 상당히 유감이라는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쪽에서는 이게 뭐 무슨 사전에 접촉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기사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아 정말요? 네, 기사를 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서 한국당에 먼저 전화를 해서 황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또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언론에 난 인터뷰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황교안 대표가 어제 그 현재 위기 상황 극복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회담을 제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기 상황이라는 게 한국당의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네. 김세현 의원 얘기인가?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무슨 뜻인지는 이제 연합뉴스 기사에 그렇게 났는데. 아니 위기 상황 뭐 따지고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하죠. 네. 뭐 방위 분담 협상도 뭐 아니, 그렇고 뭐. 이 청와대 특히 뭐 개인도 일정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연말이고 그렇죠. 해서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쁜데. 있는데 갑자기 제안해 놓고 시간 없어서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제안한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교통 정보 먼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김세현 의원 이야기를 해보죠. 불출마 선언한 지 사흘째입니다. 당 밖에 인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당내에서는 좀 시끌시끌한데 당 밖에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홍준표 전 대표까지 좀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이 수도권의 바닥을 아십니까? 라는 글이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지금 그 서울 광진 을의 네. 당협위원장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지역 의원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죠. 네네. 그래서 빅매치가 될 거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통합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정해진 모범 답안은 없다. 감동은 예측 가능한 패턴의 반복에선 결코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한 전도양양한 젊은 정치인의 자기희생 결단으로 김세현 의원을 말하겠죠. 네네. 자유한국당 기회가 왔다. 그런 그 절호의 기회가 공중분해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 내에서 중진 의원들이 뭐 같이 먹던 우물에 침 뱉었다느니 여러 가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좋은 소재를 발화점으로 만들지 못하는 화석화된 정당. 그러니까 좀비라는 그 네. 뜻을 좀 이렇게 다르게 화석화된 유화해서 정당이라고 표현했네요. 표현한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도 부족할 판에 유에서 무를 만드는 정당, 밥상은 차려주어도 줄임배로 움켜쥐고 우왕좌왕하는 정당, 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비판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변해야 된다. 일선에서 죽어라 뛰는 야정군 소대장은 야속할 뿐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야정군에. 자신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당에서 받쳐주지 못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총선에 지면은 물러난다. 일단 그때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이죠. 네. 이제 오늘은 황교안 대표가 일정이 그 홍대에서 청년들 행사를 하면서 네네. 아마 듣기 싫으신 좀 쓴소리를 많이 듣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봐도 답을 안 하고 가셔가지고 디브리핑 안 했다고 예, 얘기도 오늘 하고. 물어보진 네. 못했는데 어제 한 얘기에 사실 다 답이 있어요. 황 대표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 그다음에 총선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쇄신 방안 관련해서는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들겠다. 뭐 여기도 주어가 다 빠져 있지만 결국 다 내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네요. 쇄신보다 대여 투쟁의 방점을 더 찍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명운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앞으로 보름 동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꼭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결국 쇄신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 보이고 이거 뭐 당 밖은 아니죠. 이제 원 외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네네. 원 내에서는 김용태 의원 정도만 이제 김세현 의원이 용기 있는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뭐 원 내외 할 거 없이 뭐 좀 뭐랄까요. 좀 김세현 의원이 한 얘기가 별로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 맞아요. 인터뷰 나와서 맞아. 뭐 오버했다. 네. 뭐 그 여의도 원건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건 코미디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이렇게 반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그냥 김세현 의원에 대한 비판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어떤 혁신이 정말로 조금 일어날 것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민주당 같아요.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당이 김세현 의원의 말을 듣고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다행이다라는 다행이다? 얘기도 좀 하면서 왜냐 한국당이 변하면 좀 힘들어지잖아요. 선거 자체가. 갑자기 이적 씨 생각났어요. 다행이다. 네. 뭐 그런 속내도 좀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한국당이 그렇군요. 변하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모 의원이 그때 네. 언뜻 한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네. 정말 저렇게 하면 우리가 굉장히 힘들 거다. 정말 저렇게 하면? 김세현 의원 말대로 글을 보고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요. 그게 전반적인 그 국회 분위기예요 지금. 그 상대방의 에러로 인해서 듣는 어떤 득점 같은 것도 득점은 득점이니까. 예, 그렇죠. 그렇군요. 네, 다음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 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유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분이 2017년 금융정책국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당시에 업체 관련자한테서 뭐 차량 이런 뭐 각종 네. 편의도 받고 그리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뭐 이런 걸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고 감찰을 받았는데 중간에 그만뒀다는 거죠, 감찰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지금 의혹이 있죠. 징계라든지 처벌이 없었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30일에도 네. 그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지난 4일에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냐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에 이 의혹을 덮었다라는 네. 그 얘기를 그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네네. 제기해가지고 이게 고발된 상황입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어쨌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은 뭐 전혀 조국 전 장관은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었지만 금융국장에서 물러나며 처벌받았다 이렇게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처벌 받았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물러나면서 처벌받은 셈으로 자기는 생각하고 물론 있다. 근데 그 다음에 경제부시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금융위 정책국장은 어쨌든 중앙직 공무원이고 그렇죠. 거기선 물러났고 네. 부산시는 지방직이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다음에 재취업을 했다는 게 재취업. 이제 유 전 부시장 측의 그렇죠. 주장이죠. 네, 그런 주장인데 좀 언론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겠네요. 네, 뭐 수사 경과에 대해서도 그런 거고. 결국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조국 전 네. 장관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냐는 부분 때문인데 네. 이게 한국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때부터 아까 잠깐 이름이 나왔던 김도읍 의원이 이제 네네. 그때 그거는 당대표 비서실장 자격이 아니라 본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청와대 특감반원 이제 모 A 씨라고 할게요. 그 네. 모 이제 특감반원의 전직 증언 내용을 공개했는데 유 부시장의 비위 감찰권은 조국 수석에게 보고된 뒤 무마됐다. 이 감찰 무마는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비서관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조 수석이 직접 한 거다. 민정에서 덮었다. 예, 그 증언을 입수해서 특감에서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김태우 씨가 수사관. 김태우 네, 씨가 수사관. 했던 거랑 내용이 같은 거여서 당시에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갖고 또 이게 또 조국 전 장관 수사팀하고도 뭔가 좀 연견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에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네, 나서는데 탁현민 위원이 한 이야기가 지금 화제가 좀 되고 있어요. 생방송에 300명이 참여를 해서 뭐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뽑혔는지 뭐 그건 어떻게 뭐 자기라면 안 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해갖고 지금 청와대에서 부글부글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짜 부글부글 하나요? 그 몇몇 그 보수지에서 네. 이 인터뷰를 코멘트를 따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탁현민 이 위원이 자신의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해명글을 올렸는데 그 취지가 뭐였냐면 생방송으로 질문을 받고 즉답하는 답변하는 게 대통령의 순발력을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깊은 어떤 뭐 국정 깊은 철학이나 대화나 뭐 국정 이런 거. 철학이나 이런 걸 그 당시에는 잘 보여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취지였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청와대가 참 준비하기 힘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본인이 했으면은 안 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렵죠. 사실 네, 이런 게 어렵죠. 즉흥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재밌었던 거는 저는 그 부분이었어요. 탁현민 의원이
자기는 자유한국당 가서 일하면 좋겠다는 예. 얘기를 해갖고 거기 가서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오늘 그 황교안 대표가 홍대 행사 끝나고 네. 그것도 기회가 되면 기자들이 물어보려고 아마 했을 텐데 백브리핑은 안 하고 가셔가지고 네, 그렇군요. 혹시 네. 오신다면 받아줄 용의가 있냐 이런 걸. 아, 자, 그렇군요. 뭐 청와대에서 탁현민 전 위원 때문에 뭐 부글부글 한지는 뭐 특별히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네. 뭐 개인이건 아니겠냐 그냥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TV 생중계 통해갖고 국민과의 대화를 네. 대통령이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역대 대통령 중에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혹시 두 분은? 저는 역설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어요. 안에서 다른 대통령들은 다 한 걸 자기는 한 번도 안 해서. 아, 기초비 생각하려고 되게 고민 예, 중에서 없었습니다. 언제 했지? 막 그 네네네. 생각을. 맞아요. 아. 보수 유튜버랑 얘기하고 뭐 이런 것만 있었지 네. 아니면은 그냥 국민을 향한 대담 뭐 담화문 발표 뭐 이런 것만 있었지 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박정호 기자님 그래도 혹시 기억나는 거? 저는 글쎄요,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열심히 토론하던 그런 모습이 언뜻 떠올라요. 정확히 어떤 부분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떠오르고 제가 기자가 된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네. 뭔가 이 진행자와 패널 이 문제에 대해서 참모진 쪽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을 내놔가지고 좀 뭔가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방송에서 했을 때인데 네. 이제 그때 한국 방송이랑 이 청와대 측이 상당히 좀 신경전이 있었던 맞아요. 게 네. 그게 기억이 나고요. 네.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각각 한 4차례씩 국민과의 대화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제목을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바꿨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예리하다. 입장이었죠. 박재영 기자님 되게 예리한데요? 그래서 오. 그게 약간 기억이 나네요. 아, 네, 국민과에 대해서 대통령과의 대화로.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회사가 인터넷 네. 신문이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총 4차례 했는데 마지막 한 차례 대화를 인터넷으로 대화를 했어요. 국민들과. 그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포털에서 네, 생중계되고 포털에서 이랬던 생중계했죠. 네, 맞아요.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밤 뭐 하여튼 이 국민과의 대화 끝나면은 기사가 뭐 쏟아질 것 같아요. 예. 네. 뭐 지금 보니까 제가 SNS를 보니까 그 토론 현장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 이런 네. 사진 글도 많이 올라오고 오. 있고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특히 남북 관계 문제, 문재인 정부 자체가 평화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좀 돼가고 있는지 지금 난관이 많이 계속 어제 오늘 나오고 있잖아요.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그런가요? 거는 조금 더 네. 국민과의 대화, 실생활적인 대화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왜 웃으세요? 네. 전 야근할 생각에 머리 앞을 가려서. 아, 야근하셔야 되는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지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동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속보로 떴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한국인 2명이 탄 선박 3척을 납포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후 9시 50분쯤에 예멘 카마란 섬 서방 15마일 인근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인 항만 준설선 웅진지 16호, 예인선 웅진티 1100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예인선 한 척이 후티 반군 세력에 납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잔항을 출발해서 네. 소말리아에 있는 베르베라항으로 이동을 하던 중에 납포가 됐는데요. 한국인 선장이 18일 오전 7시 24분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라고 선사 측에 알려오면서 납포 네. 사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6명이 총 탑승해 있었고 그중에 그렇습니다. 2명이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0대 한국인 2명인데요. 선장인 63세 김모 씨, 기관장인 61세 이모 씨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건강한 상태로 안전하다 이렇게 외교부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 정부는 이 사람들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선박은 한국 선박인가요? 그러면? 두 척이 한국 선박이고요. 두 척이 한국이 한국 선박. 사우디아라비아 쪽 선박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우리 정부 측에 이제 네. 후티 반군이 밝혔는데 한국 선박으로 확인이 아직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것 잡고 있는 같아요. 건가요? 뭔가 이제 선언과 함께 풀어주겠다 네. 확인이 된다면 이런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을 했는데 이제 과정상 적법한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상 적법한 절차가 어느 정도일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후티 반군 혁명위원회 알 후티 위원장도 지금 해당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들이
민주주의자들이 잘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멘 하면은 사실은 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2014년부터. 그렇습니다. 네. 수도 사나를 장악한 곳이 후티 반군이고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곳은 하디 대통령 정부 네.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군과 반군 간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후티 반군이 이슬람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가 이끄는 동맹군과 맞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예멘 정부는 이제 수니파고 후티 네. 반군은 시아파고 그렇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쪽에 이제 파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한국 선박 같은 것들을 이란이나 이런 측에서 네. 납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좀 나왔었죠.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모르고 한 것인지 한국 선박인지 아니면 알고 의도적으로 경고 차원에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후티 반군이 납포된 선박이 영해를 침범해서 우리가 납포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는데 이전에도 다양한 나라 국적의 그 선박을 납포한 적이 그렇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요. 그래서 풀어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뭐 풀어준다고 얘기를 지금 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밝혔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번 납포가 예멘 지역의 분쟁과 연관이 있는지 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중동은 항상 좀 힘드니까 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 쪽에 이제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착지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착지를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불법적인 네네. 점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밝혀갖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입장을 41년 만에 바꾼 셈인데요. 18일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발표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CNN이 미 정부 관리를 인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사위가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인데 지금 중동 평화협상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 평화팀과 조율해서 1년 가까이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긴 뒤에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점령을 했거든요. 그래도 불법 점령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이 220만 명이 아직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지금은 서안지구에만 한 5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인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 국무부가 1978년부터 이스라엘이 점령지에 민간 정착촌을 건설하는 건 국제법에 위배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번에 태도를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 주장을 약화시키는 조치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계속 보여온 친이스라엘 정책의 또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지금 중동 영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 정착촌이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그 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네, 핵심 요소죠. 네. 이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을 거기다 자꾸 이제 가서 정착을 시켜 놓으면은 네. 이제 보통은 그래 우리가 어디를 점령을 했다 뭐 전쟁을 통해서든 네네. 전투를 통해서든 그러면 이제 거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거기 살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관건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거기다가 이제 옮겨갖고 어떻게 보면은 네. 살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주민들만 가냐? 네. 그냥 주민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무장 군인들도 들어가게 돼 네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팔레스타인의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장벽 같은 걸 세워요. 많이 세웠죠 그동안. 예,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네. 일종의 알박기 같은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지구에다가 네네. 이스라엘 정착촌을 세우면서 거기다 벽을 세우고 거기 군인들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네네.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 지구가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네. 거기를 통과해 갖고 저쪽 건너편 마을에 살고 있는 나의 친척을 만나러 가려면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검열을 검문소를. 받고 네네. 검문소를 스쳐 갖고 지나가야 되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통행의 자유를 방해를 받을 뿐만 네네.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 절대 못 받는 못 거죠. 받는 거죠. 고립된 느낌도 굉장히 네. 많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뭐 물론 다른 조치를 한 건 아니지만 모두 한 목소리를 내서 비판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불법 점령이다. 네. 근데 이거를 지금 미국이 바꾼다는 거는 이스라엘 그리고 뭐 대이스라엘 네. 그리고 대중동 정책에서 미국이 굉장히
큰 수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변화를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조치죠. 네.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겠네.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사실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9월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서 총리 연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선물을 또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총선에서 약진에서 정부 구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간츠 대표인데 네. 20일 자정까지 연정 구성을 못하면 새로 또 총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착민들을 중심으로 우파들이 이제 새 총선을 하면 이번에 이런 조치가 내려왔으니까 네타냐후 총리에게 또다시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게 원래 됐습니다. 공약으로도 많이 냈었죠. 이거. 네, 서한지군의 정착촌을 건설하는 걸 공약으로 아예 내세워서 이 극우의 표심을 자극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 측을 위해서 네.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인 건 뭐 이번이 뭐 처음은 처음은 아니죠. 아닙니다. 사실 네. 예루살렘으로 뭐 수도 인성하고 네.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으로, 네, 이전을 옮기고.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3월에는 이스라엘이 3차 전쟁에서 시리아에게 빼앗았던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스라엘 측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사위인 제라드 쿠시너가 네. 중동 정책을 지금 다 조율을 하고 있다는 있죠. 얘기가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라드 쿠시너는 유태인이고, 네네. 네, 뭐 시집간 이방카 자기 이방카도. 딸도 이제 그래서 유태인이 되어, 그러니까 유태교를 믿게 된 네네.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미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 인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이스라엘만 지금 좋아하고 있는 반응이고요. 네. 팔레스타인은 뭐 무조건 강경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는 지금 당연하고요. 지금 요르단을 비롯해서 아랍권 전체에서 이것은 좀 국제법에 어긋나고 네. 그리고 사실 미국이 이거를 뭐 적당하다, 뭐 적법하다 이런 걸 내려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네네.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렇게 네. 되면은 또 이란의 힘이 네. 좀 실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네. 중동 지역에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점점 뭐랄까요, 이렇게 강경한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닌가. 네. 뭐 최근 들어가고 더 그렇게 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새 좀 불안했거든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그 쿠르드족 네. 거기서 그쪽에서 그 미군을 빼는 걸 빼고. 보고서는 야 이러다가 우리도 네. 미국한테 배신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고 긴장을 많이 있었는데 했죠. 네. 이번에 이거 보고 역시 우리 큰형님은 미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중동 지역이 또다시 혼란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중동 지역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갖고 네.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네, 전지훈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623님이 보내주신 강남 테헤란로 삼성역 사거리 방향이 극심하게 정체가 있다고 합니다. 꼬리 물기로 정체가 더하다는데요. 근데 교통경찰분이 안 계셔서 지금 더 굉장히 혼잡한가 봅니다. 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고요. 지금 나가는 곡은 더 크랜베리스의 Dreams라는 곡입니다.